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노후에는 잘 살아봐요. 아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더 화가 났습니다. 위로처럼 들려야 할 말이 어쩐지 뺨을 긁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평생 새벽같이 일만 하며 버텨온 건 저였고, 아내는 늘 검은 가방 하나 들고 병문안이다, 장례식장이다 하며 집보다 밖이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쉬운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이름과 번호가 빼곡한 접힌 종이 한 장과 단 한 줄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제야 저는 묻게 됐습니다. 아내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남의 마지막을 챙기고 다녔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끝내 보지 못하고 버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괜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그게 검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더라고요.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나이가 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읽히거든요. 혈압이 어떻고 혈당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치는 수치가 아니라 제 몸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나이. 그게 68이라는 나이였어요. 단추를 채우다 고개를 들었더니 아내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저고리도 검고 바지도 검고 들고 나오는 가방도 어김없이 그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이 낡았거든요. 손잡이 안쪽에 실밥이 조금 풀려 있고 가죽 표면이 군데군데 옅어진 그 가방. 아내가 그걸 몇 년째 들고 다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요. 그냥 어느 날부터 그 가방이 집 안에 있었고 아내가 검은 옷을 입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식탁엔 북엇국이 있었어요.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냄비 아래 접은 행주가 받쳐 있었습니다. 식지 말라고 아내가 미리 끓여두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 놓은 거였어요.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뚜껑 가장자리로 조금씩 새어 나왔습니다. 차려진 건 그게 다였어요. 반찬 두어 가지, 밥, 북엇국. 조용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면서도 고맙다는 생각보다 다른 게 먼저 들었어요. 오늘도 나가는구나. 아내가 냉장고 옆 메모판을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을 재킷 주머니에 넣는 걸 봤습니다. 부고 문자가 또 온 모양이었어요. 아내 휴대폰엔 그런 연락이 자주 왔거든요. 누가 입원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구 아들이 사고가 났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또 어디 가는 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요. 딱 그만큼만 봤어요. 동네 아랫집 어르신 어제 돌아가셨어요. 상주가 혼자라서요. 그래서 당신이 가야 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어요. 그게 더 거슬렸습니다. 말로 받아치지 않는 그 태도가요.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해명을 해야지 그냥 가방만 고쳐 잡고 서 있으면 그게 더 제 신경을 긁거든요. 마치 제 말이 해명할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내 병원보다 또 남의 상가가 먼저요?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심 전엔 올게요. 같이 가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다고요? 그 말이 어쩐지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충분히 조율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정리해 버리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트를 집어들고 먼저 문을 열었어요. 쾅 소리가 날 만큼 닫은 건 아니었지만 조용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서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한데 뭐가 억울한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기분이 자주 왔어요. 제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회사에 있을 때는 제 자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요. 아내는 제가 있든 없든 똑같이 아침을 차렸고 똑같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병원은 오래 걸렸어요. 대기가 길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약 조절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집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돌아왔겠지. 밥은 차려뒀겠지. 아니면 또 늦는다고 문자 한 통 왔겠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에 신발이 있었어요. 검은 구두였는데 축축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맞은 모양이었어요. 신발 옆에 작은 물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코트는 현관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냄비가 약불 위에 올라 있었고 아내는 코트도 채 벗지 않은 채로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약 처방은 어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컵을 들어 싱크대 옆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깨질 만큼은 아니었지만 소리가 났어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도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스불을 조금 줄이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코트를 벗으러 다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냉장고 옆 메모판을 봤습니다. 거기에 부고 문자를 옮겨 적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날짜, 이름, 장례식장 이름. 안에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떼어냈어요. 그리고 손 안에서 천천히 구겼습니다. 구기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남의 일만 챙길 사람이다. 그 생각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혈압약을 처음 받아온 날이었는데 아내는 그 약이 뭔지도 묻지 않았어요.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뒀더니 나중에 슬쩍 들여다보긴 했던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녁을 차렸고 그냥 설거지를 했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 조용함이 예전엔 편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요. 집에 오면 조용했으면 했거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눈치를 보고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다 보면 집에 와서까지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치워주고 조용히 들어가는 게 그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달랐어요. 그 조용함이 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요.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제대로 눈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그 세월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화를 하는 건지 뭔가를 적는 건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물어볼 마음이 없었다는 것. 아내가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다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그날 밤 그 불빛 앞에서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렸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버릴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갔고 저는 또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되돌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 거리가 결국 법원 서류 한 장으로 완성되기까지 제가 끝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왜 그토록 오래 보지 못했던 걸까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쉬어야 한다고 이제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된다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있어 보니까 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텔레비전을 켜면 채널만 돌리다 끄게 되고, 산책을 나가자니 갈 데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눈이 가는 게 생겼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퇴직하기 전엔 사실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집에 없으니까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였으니까. 아내가 낮에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다녀오는지 그런 걸 물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내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어머, 퇴원했어요? 다행이다. 보호자가 없다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부고 문자 받았어요. 내일 가려고요. 이런 식의 통화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있었습니다. 끊고 나면 아내는 봉투를 챙겼어요. 흰 봉투일 때도 있었고 그냥 손에 들고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그 검은 가방. 처음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누군가의 병원이고 누군가의 장례식장이고 누군가의 퇴원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요? 나는요? 어느 날 아내가 나간 뒤 저는 냉장고 옆 메모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있었어요. 박 여사, 최 여사, 윤 씨 할머니, 이 씨 어르신. 이름 옆에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허리 안 좋음, 혼자 삶, 아들 지방, 당뇨 약 아침 저녁, 그런 것들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들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람들 사정을 이렇게 적어두고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메모판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괜히 기분이 묘해졌어요. 저 칸에 제 이름은 없었거든요. 제 약 먹는 시간도 없었고 제 병원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 이름과 남들 사정만 빼곡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경로당 앞을 지나오다 동네 아주머니를 만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봤는데 아내가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뭔가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봉지 같은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고 아내는 웃으면서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창문에서 눈을 뗐어요. 집 안에서는 저렇게 웃지 않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또 어디 다녀왔어? 경로당 앞에서 박 여사님 만났어요. 장 보고 오시는 길이라고. 박 여사가 누구요? 아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3년 전에 남편 먼저 보내신 분이에요. 아들이 부산에 있어서 혼자 사시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더 기분이 묘해졌어요. 3년 전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내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산에 있다는 것도요? 우리 동네 사람 사정은 그렇게 훤히 다 아는 거요? 알게 되더라고요. 자주 보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들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례식장 앞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건데 아내가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중년 여자였는데 아내 손을 꼭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미숙 씨 오셨냐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아내를? 장례식장에서요? 저는 우리 동네에 아내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먼저 떴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그렇게 자꾸 나서는 거요? 병원이다, 장례식장이다. 우리 일도 아닌데?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한 번 더 뜨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사람 좀 남겨야 해요. 사람을 남겨요? 늙으면 전화 한 통이 먼저예요. 돈보다 먼저고 자식보다 먼저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어줄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난 그런 식으로 살기 싫어. 딱 잘라 말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반박을 하든지 말을 이어가든지 해야지. 그냥 숟가락을 드는 그 태도가요. 제 말이 틀렸다는 건지 맞다는 건지, 동의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내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날 밥을 반도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까 아내가 한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늙으면 전화 한 통이 먼저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남의 일 챙기는 걸 합리화하는 말처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저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끝까지 반대로 들었던 거예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고였습니다. 같이 30년 가까이 일했던 선배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더니 아내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요. 짧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제 선배의 상가였는데 아내가 저보다 그 자리에 더 자연스러웠어요. 상주 가족한테 인사를 건네고 낯선 얼굴들과 눈을 맞추고 어디선가 들어오는 아주머니한테 손을 흔들고 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선배 상가인데도요. 누군가 멀리서 아내를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형님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아내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저 안에 없는 걸까요? 장례식장은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국화향이랑 음식 냄새가 섞인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냄새요. 저는 그 냄새가 별로였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디 서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30년을 같이 일한 선배 상가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몸이 달라졌어요. 어깨가 펴지고 걸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코트 단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멈칫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상주 가족한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목례를 하고 손을 잡고 짧게 뭔가를 말하는데 상주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제 선배 상가인데도요.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의 마지막 자리인데 저는 거기서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낯선 얼굴이 아내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저 기다렸어요. 형님이요? 저는 그 호칭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그 아주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아내한테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물으면 또 길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았고 솔직히 그 설명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들을수록 제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식당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화주 냄새가 좀 덜한 데로 가서 앉았어요. 음식을 받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보호자 없던 그 할아버지 서류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형님 아니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아내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그런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조금 끄덕였어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보호자 없던 할아버지 서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 입원한 노인 서류를 아내가 도와줬다는 거였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가 목 안쪽에서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더 먹기가 싫어졌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누가 언제 입원했고 누구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퇴원하고도 집에 혼자 있다고. 그 이야기들이 전부 아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차에 탔는데 저는 시동을 걸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다 제가 터뜨렸습니다. 집에선 내 일에 그렇게 무심하면서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져.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약 처방 바뀐 것도 한마디 안 묻고 검진 결과가 어떤지도 안 물어봐. 그러면서 남의 집 할아버지 서류는 챙기고 다니고. 그게 말이 돼요?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해서 괜히 창문 버튼을 눌렀다 올렸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왜 다녔는지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짧았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물었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왜 그렇게 다니는지 진짜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다니냐고 따진 적은 있었습니다. 왜 집보다 바뀌냐고, 왜 남의 일에 그렇게 나서냐고. 그건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본 건요?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요? 없었어요.
한 번 더요. 집에 와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아내 말을 계속 되씹었습니다. 한 번도 안 물었다고.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비난이었으면 차라리 반박을 할 텐데 그냥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담담하게, 감정도 없이. 그 담담함이 저를 긁었습니다. 화를 내는 아내였으면 저도 화를 낼 수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아내였으면 저도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아내는 늘 그 한마디만 하고 멈췄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더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고 물러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명해도 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아내와 크게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텔레비전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 나갔고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언제 받아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젠가 한번 찾아봤던 게 출력된 채로 서랍 안에 있었어요. 구겨지지 않게 편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걸 봤습니다.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가 거기 있었고 저도 거기 있었고 아내도 거기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났어요. 아내는 한참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류를 집었어요. 찬찬히 읽었습니다. 빠르게 훑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반대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 이러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그냥 내려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목 안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붙잡아 주기를요? 안 된다고, 이러지 말자고.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났어요. 물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제가 왜 이 서류를 꺼냈는지,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건지. 그 답을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바뀌어야 했던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아내가 그 서류 앞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침묵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왜 끝까지 반대 방향으로만 읽었을까요?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저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뭔가를 알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한 달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생각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류를 제출하러 가정법원에 처음 갔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을 움직였어요. 제 약이 물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아내가 꺼내서 올려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해뒀거든요. 저는 그 약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오늘 이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는데 아내는 아직도 제 약을 챙겨두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약을 집어서 삼켰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아내는 안방에서 나왔는데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개키고 있었어요. 반듯하게 한 장 한 장.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다 개키고 나서 찬장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서류봉투를 들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아내 쪽을 봤습니다. 말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멀지 않았어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냥 평소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봉투를 들고 법원에 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요. 접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약만 삼키고 나왔으니까요. 법원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어요. 한 숟가락 뜨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 말을 섞지 않는 한 달이요.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거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면 아내 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아내가 먼저 일어나면 제가 나오기 전에 부엌 일을 마쳐뒀어요. 밥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일요. 국이 있고 반찬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먹고 들어간 건지 아직 안 먹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먹으러 부엌에 나왔더니 아내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수첩을 덮었습니다. 빠르게요. 저는 그걸 봤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어요. 아내는 수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첩이 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밤마다 아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늦게까지요. 저는 처음엔 그걸 보면서 미련도 없이 뭔가를 정리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살 준비를 하는 건가? 재산 정리를 생각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그 불빛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일어나서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서류를 낸 사람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게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먼저 말을 거는 쪽이 없었는데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지연이한테는 말했어요? 딸 얘기였어요.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나도 아직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나도 아직이에요. 그 말이 왜인지 목 안에 걸렸어요. 아직이라는 건 말하기 싫다는 건지, 아직 실감이 안 난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종 확인 날이 왔어요.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겼고 아내는 코트만 입고 나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번 봤다가 말았어요. 같이 쓰자고 말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혼 확인을 하러 가는 길에 우산을 같이 쓰는 게요. 법원 안에서 절차는 짧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짧았어요. 판사가 몇 가지를 물었고 저는 대답했고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면을 봤고 아내도 정면을 봤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어요. 40년 가까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아직 오고 있었어요. 처마 밑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내도 멈췄어요. 나란히는 아니었고 조금 간격을 두고요. 저는 우산을 펴려다 아내 쪽을 봤습니다. 아내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걸어 나가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산을 편 채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내를요. 부르려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눈이 뜨거웠습니다. 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다 들어가는 느낌이요. 저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바로는 몰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코트를 걸려고 옷걸이를 봤는데 거기 있던 안에 코트가 없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침대보가 걷혀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이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것들도 없었습니다. 화장품이며 작은 거울이며 다 없었어요.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쓰던 작은 텀블러가 없었어요. 현관 옆 신발장을 봤습니다. 자주 신던 운동화가 없었어요. 검은 가방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서 방 안을 봤습니다. 안에 흔적이 있던 자리마다 빈 공간이 생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원한 건 저였는데 막상 그 빈 자리를 보니까 숨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불편한 게 없었어요. 밥은 사 먹으면 됐고 빨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68에 혼자 못 살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내과에 갔어요. 혈압약을 다시 처방받으러요. 접수 창구에서 문진표를 받았습니다. 이름 쓰고 증상 쓰고 그러다 멈췄어요. 보호자 이름 칸이었습니다. 네모난 빈칸이었어요. 거기에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안 하고 썼거든요. 오미숙.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쓰면서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로 그 칸을 보고 있었어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비워서 냈어요. 접수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직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증을 줬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앉아서 그 빈칸을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그 칸에 있어준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게 이혼이 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순간이었어요. 서류도 아니었고 법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조그만 빈칸이었어요. 그 칸을 앞으로 얼마나 더 비워야 하는 걸까요?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그냥 불편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반찬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빨래를 언제 돌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그냥 그게 일상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잠겨 있었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감기였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사 먹어도 사흘이 지나도록 낫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가 싫었어요. 끓여 먹을 기운도 없었고 나가서 사 먹자니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죽을 사다가 반쯤 먹고 이불 속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싫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기지, 감기 하나 못 이겨내냐고 스스로한테 핀잔을 줬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감기가 나을 만하니까 이번엔 허리였어요. 오래된 거였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삐끗하곤 했는데 혼자 살면서 더 자주 왔어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냥 주저앉은 날이 2번 있었어요. 그냥 잠깐 바닥에 앉아서 숨을 고르다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손이 닿을 데가 없었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차가웠어요. 야간 어지럼증은 그보다 더 무서웠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했어요. 눈을 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벽을 손으로 짚고 가만히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더 심했고 눈을 뜨면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가라앉고 나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어요. 벽이랑 침대랑 저랑. 전화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딸한테요. 그런데 새벽에 딸을 깨우는 게 싫었어요. 걱정을 끼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다시 누웠어요.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였어요. 귀 쪽 문제일 수 있다고 해서요. 접수를 하는데 문진표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쓰고 증상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칸이 나왔어요.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저는 펜을 들고 그 칸을 봤습니다. 지난번 내과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손이 멈췄어요. 비워서 내려고 했는데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고 봤습니다. 저는 그냥 펜을 내려놓고 문진표를 밀었어요.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표정 없이요.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창피했습니다. 창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 칸을 비웠다는 게 왜인지 부끄러웠어요. 68살 남자가 혼자 병원에 와서 보호자 칸을 비워낸다는 게요.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5개월 동안 병원을 3번 갔는데 3번 다 보호자 칸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췄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전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고였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오래된 병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받으니까 멍했어요. 저는 혼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들어서는데 낯이 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예전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밥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요즘은 뭐 하냐? 그런 말들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접수대 쪽을 봤습니다. 거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조문객 안내 옆에 작은 메모지였는데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갔어요. 글씨가 낯익었습니다. 아주 낯익었어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필체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받침을 처리하는 방식이랑 이응 모양이랑 줄을 맞추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그 필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본 글씨였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허리 안 좋음, 약 먹는 시간 놓침, 혼자 두면 연락 늦어짐. 짧은 메모였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메모가 여기 왜 붙어 있는지요. 아내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니까 챙겨 달라고. 그걸 메모로 써서 붙여뒀던 거예요. 언제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지만 봤어요.
그때 상주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기억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 여사님 남편 되시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주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어요. 어머니가요. 이분 오시면 드리라고 맡겨두셨어요. 오실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두껍지 않았습니다. 안에 뭔가 접힌 종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쥐고 상주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적은 복도 끝이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2장이었어요. 한 장은 빼곡했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내과 선생님 번호, 단골 약국 번호, 아파트 관리실 번호, 동네 아주머니들 번호.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허리 보면 잘 봐주신다. 이 약국은 단골이라 약 이름 되면 안다. 관리실 이분은 새벽에도 연락된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아내가 그 사람들을 다니면서 쌓아온 관계들이요. 허리 안 좋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보호자 없는 사람을 챙기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저를 위한 망을 엮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혼자 남으니까요. 2번째 종이를 폈습니다. 글씨가 많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없어지면 이 사람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줄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 끝이라 사람이 없었는데도 숨이 소리 없이 나왔어요. 이 사람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요. 이혼을 하고도요. 내가 그렇게 서류를 내밀고 내가 그렇게 법원에 끌고 가도 아내는 이걸 써뒀던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를 하고도 이걸 써두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내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새벽에 어지럼증이 와서 벽을 짚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보호자 칸에 이름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없어졌다는 게 뭔지를 저는 5개월이 지나서야 그 봉투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걸 알았어요. 아내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혼자 남을 거라는 것도,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닌 거였어요. 장례식장을, 병원을, 경로당을요. 아내가 챙긴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였어요. 그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집에 가면 그 조용한 곳이었고 아내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한참 있었어요. 지나가는 버스를 2대 보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 안에요. 안에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써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번호를 지웠거든요. 지우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웠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가슴 주머니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접힌 종이 2장이요. 저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꺼내 보지 않았어요. 다시 읽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냉장고 소리가 났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데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 한 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잊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거기 있었고 눈을 감아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펴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 일어났다, 물을 마셨다, 다시 누웠다. 그러다 새벽에 또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 옆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라앉고 나서 불을 켰어요. 방 안이 환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탁자 위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 글씨가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지? 전화번호는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지웠습니다. 딸한테 물어볼 수는 있었어요. 딸이 엄마 번호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엄마 번호 알려달라고요?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할 말이요?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있었어요. 몸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어지럼증이 한번 오고 나면 이틀 정도는 머리가 무거웠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괜히 자꾸 앉게 됐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또 그 칸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보호자 이름 칸이요.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문진표를 받았어요. 저는 이름을 쓰고 증상을 쓰다가 또 그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어요. 빈칸을 봤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전에는 그냥 멍하게 멈췄는데 이번엔 뭔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쓸 이름이 없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써둔 번호들이요. 관리실 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관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번호를 적었어요. 보호자가 관리실인 사람이 됐습니다. 접수 직원이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받아갔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아내가 챙기던 그 박 여사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요. 저는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아내랑 같이 있는 걸 몇 번 본 적 있었거든요. 박 여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박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 한 선생님이시죠? 오미숙 씨 남편 되시는 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여사가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 여사 요즘 잘 지내는지 혹시 아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박 여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요양병원 봉사 나가고 있어요. 거기 장례식장 일도 좀 돕고요. 보호자 없는 어르신들 서류 챙기는 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제가 물었어요. 박 여사가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병원 앞에 서서 잠깐 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 방향이 어딘지 알았어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뭘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 봉투 얘기를 꺼내야 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요양병원 입구였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때 건물 옆 복도 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검은 가방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익숙한 걸음이었어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의 걸음이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춰 있었어요.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어요. 아내 코트 자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아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아내 얼굴이 좀 달라 보였어요. 수척해진 건 아닌데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눈이 깊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한참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어요.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끝까지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그냥 낮게 나왔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당신은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왜 다니냐고 따지기만 했지 왜 다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이제는 들을게. 늦었어도 같이 가면 안 되겠어.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금방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아내가 검은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일이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절도 아니었어요.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일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어요. 아내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법원 앞에서 빗속으로 걸어가던 뒷모습이랑 달랐습니다. 그때는 보면서 그냥 버스 타러 갔는데 이번엔 끝까지 봤어요. 아내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어지럼증 약을 타러요. 약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이요. 저는 손을 들고 받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괜찮으면 연락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3번 다 읽었어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동네 내과 앞에서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은 없었어요. 그냥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접수 창구로 들어갔습니다. 문진표를 받았어요. 이름을 쓰고 증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칸이 나왔어요. 보호자 이름.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금요. 저는 그 칸에 천천히 썼습니다. 오미숙. 2글자가 아니라 3글자였어요. 그 3글자를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름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어요.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진표를 접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들고 접수 창구에 건넸습니다. 직원이 받아갔어요. 저는 돌아서서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앉았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이에 가방 하나 놓을 간격이 있었어요.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약 처방 바뀌면 말해요. 같이 약국 가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했어요. 번호가 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어요. 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병원 앞에서 아내가 검은 가방 대신 든 작은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들게. 아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가방을 줬습니다. 저는 그걸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요. 발을 맞춰서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볕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그림자가 나란히 생겼어요. 저랑 아내 그림자가요. 비슷한 키였습니다. 걸음도 비슷해졌어요. 그게 새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시작이요. 그냥 나란히 걷는 것부터였어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오래 걸었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